10% 남은 타이어, 날렵한 헤드라이트, 전체적으로 귀여운 외관, 가성비충 아재 갑자기 리뷰. 푸조 3008 빠밤. 자, 갑자기 웬 차 리뷰인가 싶으실 텐데 이유가 있어요. 자, 요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제가 차 펌프가 왔어요. 이 차가 사실 연식이 13년식? 그러니까 거진 11년이 된 차거든요. 뭐 남자들 차 같은 차 5년 10년 타면 지겹잖아요. 바꾸려면 얘를 팔아야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중고 시세가 어떻게 되나 헤이 엔카 그리고 헤이 딜러 쪽에다가 이제 차 팔기 의뢰를 맡겨봤는데, 이야 오마이갓, 이 차 가격이 300만원. 자, 차를 파는 입장에서는 이 똥값 된 이 중고차 300만원이란 가격이 너무나 아쉬운 가격이지만, 반대로 차를 사는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건 미친 가성비 차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 리뷰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고, 사실 저는 너무 만족하고 탔던 차고, 그래서 이 이후에 바꿔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차도 푸조예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생겼고, 그리고 저같이 실용성을 따지고 이쁜 걸 좋아하는 아재에게는 사실 최고의 차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마, 너도 이 차를 많이 타봤잖아. 어땠니? 저희 이거 같이 현장 나갈 때 저희 한 달치 짐 다 싣고 갔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은 수납력도 꽤 나쁘지 않고, 그래서 좋다. 그리고 뭐 제가 항상 초등학생 얘기를 하면 안 될까? 장단점을 정리해서 말해보면, 장점 1, 귀엽다. 근데 사실 푸조라는 브랜드 난생 처음 봤거든요, 감독님 차로. 근데 디자인도 되게 귀여운 것 같고, 색깔도 남색, 되게 예쁜 남색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렇고, 브랜드도 좀 희귀한 브랜드다 보니까 다른 데서 봤을 때 찾기가 좀 쉽다. 저랑 같이 입시 준비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감독님을 현장에서 뵌 적이 있대요. 나 한성훈 감독님이랑 같이 일을 한다 그랬는데, 그분 푸조 타고 다니시는 분 아니야? 그랬어. 내 이름만 듣고 알았다고 그냥? 네. 어쨌든 이렇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인상적인 차다. 두 번째는 공간이 좀 넓다. 제가 느꼈을 때 좌석 칸의 앞뒤 공간도 그렇고, 뒤에 트렁크도 그렇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 같은 게 넓다. 그리고 공간도 잘 빠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저는 좀 뭔가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긴 했어. 그렇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차감이 좋다. 승차감? 이 차가 승차감이 좋은 차나? 그리고 엉따도 있고 나쁘지 않다. 나는 이거는 원래 옵션에는 없는 차. 근데 이거는 싸제로 달았던 거. 그럼 좋은 점 취소할래. 취소. 그러면은 단점 얘기해 볼게요. 단점은 에어컨이 너무 약하다.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여름에 이 차 타고 오래 가면 좀 힘들어. 그건 나도 너무나 큰 단점으로 느끼는 건데, 정식 서비스 센터도 갔었거든. 근데 정상이래.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이게 정상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했던 말이 국산차에 비해서 성능이 약하긴 하다. 근데 난 아직도 사실 퀘스천이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너무 심했거든. 맞아. 그리고 단점 두 번째는 이 차 연식이 있긴 하지만 이런 내비게이션도 좀 꾸리고, 감독님도 안 쓰잖아요, 저거. 저것도 사실 정식 옵션이 아니고 네. 싸제로 단데. 그럼 이 차는 원래 없어요? 원래 내비? 없어. 아니, 최근에 차 뽑은 친구 거 타보니까 난리 났어요. 저기도 완전 풀스크린에다가. 그렇지. 엄청 옛날 차 같긴 하지. 하지만 근데 만약에 감독님 이거 300만 원에 판다? 그럼 제가 300만 원 주고 사고 싶다. 그치. 네. 마티즈랑 모닝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게 팔지 않아요? 근데 300 주고 이 차를 살 수 있다라는 거는 나는 진짜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생각해. 여러분이라면 이 차 사시겠어요? 저라면 사겠어요. 나머지 자세한 리뷰는 제가 따로 그것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뾰로롱. 자, 그래서 차에 대한 내가 느끼는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저는 가성비충이죠. 차를 살 때도 연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차가 거진 고속도로 주행하면 20km까지도 거뜬히 나오고, 시내 주행 섞어서 해도 보통 한 17km 내외로 찍혀요. 어마어마하죠. 이 푸조가 진짜 이 연비 쪽에서는 거의 하이브리드급으로 경유 연비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운행하는데 정말
부담이 안 된다. 근데 요즘에는 경유값이 너무 올라서 거의 휘발유값이랑 달라붙었죠. 예전에는 그래도 차이가 있어서 유류비로 절약되는 게 꽤 체감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도 제가 사는 지역이 파주 쪽이라 어디 나가려고 하면 거진 고속도로 타고 나가야 돼서, 이렇게 외곽 쪽에 산다, 고속도로 운행이 많다 하면 이 연비는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디자인이야 진짜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고 취향 따라 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이 차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귀염귀염 동글동글. 자, 세 번째, 공간 활용성. 차체가 SUV만큼 높진 않아요. 근데 뒤에는 이렇게 뚫려 있는 구조라 사실 실용성 면에서 엄청 좋죠. 짐 싣고 특히 저같이 차박하거나 할 때는 정말 큰 장점이죠. 그래서 차체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짐 많이 실리고 차박도 가능하고, 그 공간 활용성 면에서 정말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정성. 이 측면에서는 브랜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푸조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선 생소하지만 그래도 유럽 쪽에서는 꽤 먹어주는 브랜드고, 지금은 푸조 시트로엥이 합병이 되고 그리고 세틀란티스까지 다 묶여서 거대한 자동차 회사가 됐죠. 사실 그 엔진을 만드는 거는 뭐 워낙 오랫동안 만들어 왔고,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엔진도 뭐 안정성이나 연비 뭐 이런 면에서 워낙 이미 검증이 끝난, 어떻게 보면 되게 사고를 우려먹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걸 그래도 끊임없이 개발해서 추가 발전을 시켜왔고, 그 엔진을 사실 지금 나오는 차에도 버전업된 엔진을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엔 뭐 르망 레이스 뭐 이런 쪽도 푸조가 되게 장악을 했던 적도 있고 꽤 신뢰감이 가는 브랜드다. 특히 푸조 하면은 디젤 엔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되게 오래전부터 디젤 엔진을 만들어 왔고, 그 DCP 그 유로 환경 기준에서도 항상 제일 먼저 통과하는 게 푸조 차량이에요.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항상 신경을 쓰면서 엔진을 만들어 왔던 브랜드죠. 그렇게 장고장이 많거나 큰 고장이 나거나 결함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푸조가. 그래서 좋아요. 그게 이 엔진 안정성이나 뭐 이런 게 확보가 돼 있는 차량이라, 그게 차량에 결함이 생겨서 수리를 한 거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프랑스의 거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 하면 뭐 명품 뭐 이런 쪽만 되게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 꽤 제조업 강국이죠. 그 자동차도 있고, 떼제베라고 하는 그 열차? 그것도 사실 프랑스 회사죠. 우리나라 KTX도 그쪽에서 그 기술 협약, 기술 이전 뭐 이런 걸 받아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프랑스 차. 다섯 번째 장점, 희귀성.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거긴 한데 정말 푸조 차량 많이 없죠. 그래도 이 이후에 나온 모델은 나름 선방에서 꽤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3008. 요 세대까지만 해도 정말 한국에서 타는 사람들이 없었고, 정식으로 수입했으나 사실 판매량에서는 진짜 선택을 받지 못했죠. 그래도 그렇게 너무 비싸게 들어왔어요. 이게 신차 기준으로 4천만 원 넘게 들어왔으니까, 무려 11년 전에. 사실 실용성으로 타는 푸조인데 수입차가 되면서 가격 경쟁에서 국산차랑 사실 경쟁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요 차 만듦새를 봐도 그렇게 막 고급진 어떤 럭셔리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실용성을 강조한 차예요. 그게 저의 어떤 소비 패턴과도 잘 맞닿아 있고, 그래서 제가 푸조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차는 그 흔치 않음에서 오는 희귀성에서 오는 가치가 있죠. 뭐든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값진 이유가 많지 않아서죠. 물론 한 10년 된 차지만 300만 원에 이 차를 살 수 있다는 거는 그 다섯 번째 장점에 너무 부합하는 것 같아요. 누가 이 차를 300만 원으로 보겠어요. 그 측면에서 지금 중고로 구매한다면 너무나 가성비 차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장점은 정리해보고 단점도 있죠. 단점 없는 물건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게 단점들이 결국은 되게 그 장점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1의 단점, MCP 미션. 1번 장점으로 뽑았던 연비 부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차에는 MCP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MCP 미션은 수동 미션을 얘가 자동처럼 바꿔준다. 그 말인 즉슨 어쨌든 수동 기어처럼 그 변속 충격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속하는 구간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꿀렁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말 외면받은 차량이기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불편함은 못 느껴서 만족하고 타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거에서 파생되는 또 장점 아닌 장점이 있는 게 이게 패들 시프트로 수동처럼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가끔 좀 운전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 할 때 패들 시프트로 운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꽤 재밌어요. 여기서 피 미션과 이어서 또 두 번째 단점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승차감. 어쨌든 그 변속 충격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 변속하는 구간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또 사실 승차감이 썩 좋은 차는 아니에요. 뭐 이런 노면 충격이라든가, 그리고 디젤차 그 특유의 그 투박한 느낌, 고급진 어떤 승용차의 느낌을 따라갈 수는 없죠.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급 대비 같은 시기 나왔던 국산 차랑 비교하면 월등히 좋게 느껴지긴 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워낙 차가 오래됐다 보니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리고 그 승차감 쪽 얘기할 때 말할 수 있는 게 토션빔. 푸조가 토션빔 장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으면 되게 선호를 하지 않잖아요. 토션빔은 옛날 거다, 토션빔은 승차감이 나쁘다 라는 등식으로 그냥 바라보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토션빔을 넣고도 그래도 꽤 승차감을 잡았다.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잡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정숙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승차감이나 정숙성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점, 결국 AS 수리 부분이죠. 뭐 국산차를 타지 않으면 훨씬 다 비슷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 정비 부분에서는 좀 많이 불편한 게 있죠. 예전에 푸조 시트로엔 이 브랜드만 담당하는 그 센터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예를 들어 차를 한번 맡기러 가면 그래도 한 2, 3일이면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예약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차 가서 맡기고 하면은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이 수리 정비센터가 통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푸조 시트로엔 외에 지프 차량들, 와, 무슨 정비하면 맡기려면 기본 한 달 그리고 기다려야 입고가 돼요. 이건 너무 불편하죠. 차량이 갑자기 급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분명 생기는데 입고 한번 하는데 한두 달이 걸린다라는 거는 진짜 너무나 큰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근데 또 수리비 측면에서는 크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물론 국산차랑 비교하면 비싸긴 하죠. 그냥 0.5배 느낌 정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식 센터에 맡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초반에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싸제 정비센터로 갔는데 푸조 차량을 뭐 아무 데서나 받아주진 않아요. 워낙 흔치 않는 모델이라 뭐 부품 수급도 없고, 그리고 정비사 분들도 이 차를 알지 못하면 만지기 꺼려지죠. 그래서 푸조 차량만 전문으로 하는 이런 싸제 센터들이 있는데 꽤 괜찮아요. 그 푸지트라고 저도 카페를 통해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는 지역이 파주니까 이 행신점 그렇게 멀지도 않고 거의 차량 정비는 그쪽에서 하고, 경기 남부 쪽에 사신다면 의왕 지점도 있고, 그래도 불편하긴 하죠. 수리가 많이 불편하긴 해요. 여기는 타이어 프로 흉내 배로 적천 총판. 타이어 프로니까 제가 보는 타이어는 솔로 11, 제일 저렴한 모델이죠. 타이어를 왜 없고요. 타이어가 깜짝이야. 타이어가 완전 저기였죠. 야, 이건 뭐 진짜 수명이 아예 없네.
자, 여기가 푸지트 현주산 선종 푸조 차량만 거의 전문으로 하는 데고, 엔진 오일 갈러 왔습니다. 네, 오일 갈면서 지금 브레이크 패드도 기회가 많이 달았다길래 같이 가려고 합니다. 여기 강추해요. 저렴하고 푸조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 정비는 거의 여기서 맡기고 있습니다. 자, 차량 정비 좀 뭐 하고 했더니 밤이 되어버렸죠. 타이어 4짝 다 갈고, 제가 애용하는 푸지트에 가서 엔진오일도 갈고, 엔진오일 갈면서 브레이크 패드 그것도 2짝 갈았습니다. 작년에 앞쪽은 2개를 갈았었고, 저는 작년에 다 간 줄 알고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달 수가 있나? 하고 좀 봐달라고 했는데, 거기 뭐 정비 내역이 다 남아 있어서 전에 앞쪽만 갈았다는 걸 알았고, 오늘은 뒤쪽까지 갈아서 비용은 엔진오일 가는데 11만원 저렴하죠. 보통 일반 이런 데 가면은 이 차 같은 경우 저렴해야 15만원 이상은 줘야 되는데, 여기는 11만원에 푸조 차량에 딱 맞는 엔진오일을 합성유로 잘 넣어줘서 엔진오일은 거의 항상 여기서 갈고 있고, 오일뿐 아니죠. 뭐 정비는 다 여기서 하고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는 뒤쪽 가는데 15만원, 26만원이 깨졌네요. 이 차가 참 돈 먹는 하마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정비할 거 하고 타야죠. 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해서 저렴하게 샀으나 추가 비용이 좀 있더라고요. 공기압 측정 뭐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는 타이어 한 짝당 5,500원을 더 받고, 그래서 그걸로 11,000원, 22,000원이 추가 요금으로 들었고, 그리고 확실히 타이어랑 오일을 갈았더니 뭔가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뭐 전문 차량 리뷰어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그 차량에 대한 지식도 얕고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부드러워진 느낌? 특히 이 타이어 갈았더니 이 노면 진동이 줄어든 느낌이 확실히 체감이 돼요. 근데 참 이 차량 진동은 이게 경유차, 특히 오래된 경유차이다 보니까 이게 타면 탈수록 이 잔진동이 심해지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오일 제때 갈아주고 해도 점점 더 심해지긴 해요. 뭐 차량이란 게 결국 소모품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새 차 타지 않는 이상. 자, 푸조 3008 1세대 모델. 이게 지금 제 차 같은 경우는 워낙 연식이 오래돼서 진짜 300만원 똥값이지만, 어쨌든 연식 좀 더 괜찮고 뭐 키로수도 좀 더 괜찮은 차들도 1000만원 이하에 무조건 살 것 같거든요. 이 차 시세가 300만원인 거 보면. 그렇게 보면 정말 이 차는 가성비 중에 가성비다. 300만원 주고 이런 차 타기 쉽지 않죠. 특히 국산차 같은 경우는 중고 방어력이 꽤 되니까 경차도 이 정도 가격은 하죠. 300만원. 자, 예산이 얼마 없다. 근데 나는 남들 다 타는 차 말고 조금 특이한 거 타고 싶다. 외제차 타고 싶다. SUV 느낌 나는 이런 실용성 있는, 연비도 좋고 공간 활용성도 끝내주는 이런 차도 타고 싶다 하면 무조건 사세요. 사실 누가 이 차를 300만원 차라고 하겠어요. 푸조 3008 강추. 자, 그럼 가성비충 아재의 갑자기 자동차 리뷰 끝. 어떻게 자석에 착 이렇게 달라붙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유, 진짜. 아, 이런 거 찍었어야 되는데. 찍어놨어. 그래? 지금 찍고 있어? 와, 유튜버가 이렇게 힘들어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와, 야이씨, 엔진룸 좀 찍겠다고 이 쌩 고생을 하더니. 유부구 각 뽑았다.